옛날 아주 오랜 옛날 부유한 지주인 한만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넓은 기와집과 수백 마지기의 기름진 논밭을 소유한 사람이었지요. 아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진짜 부러운 사람이네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장터에 나가면 그의 이름만 대면 모두가 깍듯이 인사를 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위세로 끝나면 이야기가 다 안 되잖아요. 딱 한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걱정거리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걱정거리는 바로 세 딸이었습니다. 그래 참 자식이 마음에 들 수는 없지요. 네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어째서 걱정이 되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의 첫째 딸 한나냥은요, 절세 미녀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일까요? 걱정거리는 바로 성품이 고약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남자를 꼬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온 마을 사내들이 그녀에게 휘둘려가지고요. 늪에 빠진 듯 허우적거렸고요. 그래서 부모 속을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럼 둘째 딸은 어땠을까요? 얼굴이 흉측합니다. 못 봐주겠어요. 그런 얼굴을 어디 가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용모가 출중하지 못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술을 한번 마시면은 참 말술을 마시면서 개도 그런 개가 없습니다. 난폭해지기가 아주 불독 같아요. 유명한 그 마을의 술고래 불독이었습니다. 주모들은요. 그녀가 한번 주먹에 오면 안주도 안 먹고 술만 다 비워버린다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집에서는 안주도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 안주를 팔 기회가 없어요. 술떡을 싹 비워버리니까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오늘 또 폭탄을 받네. 오늘 또 재수없 묻겠구만. 이러면서 서로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럼 셋째 딸은 어떨까요? 원래 셋째 딸이 제일 예쁘고 착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셋째 딸요. 조용하고 근면한 성격이었습니다. 옛말 틀리는 말 한마디도 없다더니요. 참 셋째 딸, 얘말하고 똑같네요. 그녀는 남들에게 보잘것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부지런히 물레를 돌리고 일꾼들을 거느리며 농사 짓는 것을 즐겼지요. 그녀가 없는 집안일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딸내미의 아버지 한만복이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딸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해요.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구나. 그런데 내 유산을 우리 딸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네.
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기막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 사랑하는 세 딸에게 내 전 재산을 나누어 주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이노라. 세 딸은 상속받은 재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즐겨서는 안 된다. 둘째 어떤 딸이든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하는 순간 그 돈은 곧장 어머니에게로 가야 한다. 이 유언장이 공개되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이거 뭔 말이요? 아니 이것이 뭔 말이요? 유산을 받게 해놓고 즐길 수가 없다고? 뭔 X 같은 소리요? 세 딸과 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마을의 원로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지요. 이보세요. 유산을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통 헷갈린다오.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오? 하지만 마을 원로들조차도 한 만복의 유언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최씨 부인은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상식적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어? 그래, 첫째에게는 옷과 보석을 주고 둘째에게는 포도주와 정원을 주고 셋째에게는 농지를 주면 될 것 아니야? 모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의 외사촌 김돌쇠가 소리를 버럭 질러요. 어미, 그것은 아니지라. 이러면 우리 매부님이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신단께요. 마을 사람들은 김돌쇠를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김돌쇠는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오. 첫째는 보석을 받으면 온갖 화려한 치장만 할 것이고, 둘째는 포도주를 받으면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 살 것 아니오. 셋째는 농사 짓는 걸 좋아하니 당연히 농지는 지키겠지. 이러면 다들 자기 성격대로 재산을 지키게 될 것 아니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김돌쇠는 음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요. 첫째에게는 기름진 농지를 주고 둘째에게는 보석과 옷을 주고 셋째에게는 정원과 포도주를 주면 되지 않겠소? 세 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내가 논밭을 가지고 뭘 하라고? 응? 참, 이 미모엔, 그럼, 나는 어쩌라고? 보석이 있으면 뭘 해? 난 술 없이 못 사는데 말이야. 난 차라리 농지가 좋은데 정원이랑 술이 웬 말이야? 결국 세 딸은 견디지 못하고 재산을 팔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첫째 난양은요, 기름진 농지를 팔아 화려한 한복과 금비녀를 샀고요. 둘째 순례는 보석과 옷을 팔아 최고급 포도주를 샀으며 셋째 정수는 청원과 포도주를 팔아 양떼와 논밭을 다시 사들였지요. 그렇게 나온 돈은 어머니에게 넘겨줬고
유언장의 조건이 지켜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김돌쇠를 바라보았지요. 이보시오, 어떻게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해낸 것이오? 김돌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손에 넣으려 하기 마련이지. 그런데 결국 반대로 줘버리면 당황하게 되거든. 결국 원하는 걸 찾으려고 안간 힘을 쓰다 보면 그 과정에서 돈이 생기게 마련이야. 이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휴,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깊은 뜻을 가지고 유언을 남겼다니. 이젠 그 마음을 알겠소. 그렇게 해서 한 만복의 유언은 철저하게 이행되었고요. 어머니는 100만 양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딸도 깨달았어요. 첫째 난양은 화려한 치장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둘째 술래는 술을 마시다가 결국 주막을 차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셋째 정수는 여전히 농사 짓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다른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지요. 그렇게 세 딸은 어머니와 함께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남편 한만복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김돌쇠는 갑자기 마을의 영웅이 되어버렸네요. 모든 사람이 그를 지혜로운 사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한바탕 코믹한 소동 속에서도 결국 모두가 깨달음을 얻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속에 거대한 참나무와 가르다란 갈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참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이 곧고 우뚝 섰고요. 갈대는 그저 바람에 몸을 맡겨 휘청이는 작은 식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어오자 참나무는 기세등등하게 갈대를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이복의 갈대, 너는 참 한심한 식물이로구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고개를 숙이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꼴이라니. 갈대는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참나무, 나는 바람과 맞서려 하지 않아. 바람이 불면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일 뿐이야. 참나무는요, 비웃었습니다. 네 말은 겁쟁이의 변명일 뿐이야. 나처럼 강하고 곧게 서 있어야지. 바람이 불어도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진짜 힘인 걸 모르는구나. 갈대는 말없이 바람에 몸을 맡긴 채 가볍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한 태풍이 불어닥쳤지요. 태풍이 몰아치며 거센 바람이 나무와 갈대를 덮쳤습니다. 참나무는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며 버티려고 했지요. 난 이 정도의 바람쯤은 두렵지 않아. 결코 굽히지 않으리라. 그러나 갈대는 조용히 바람에 몸을 맡겼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강한 대로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되는 거야. 바람이 점점 거세지자 참나무는 온 힘을 다해 뿌리를 단단히 붙잡았지요.
이, 이 정도로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 하지만 바람은 더욱 강해졌고요. 결국 우두둑 되어버렸습니다. 참나무의 둥치는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갈대는 여전히 휘청이며 살아남았지만 참나무는 한순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로 전해졌고요. 한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바람과 나무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 마을에는 부자 영감 최만석과 가난하지만 영리한 청년 김서준이 있었는데요. 최만석은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이 세고 돈이 많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재산은 그대로일 거야. 반면 김서준은 작은 농사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지요.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거야. 뭐 세상이 항상 똑같은 줄 알아? 세상은 변하거든. 사람도 변하는데 세상이 안 변하겠어? 그러던 어느 날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최만석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을 굳게 잠그고 쌀과 돈을 한 곳에 모았지요. 그래, 이 홍수가 지나가면 나는 이 재산만 지키면 나는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강물이 불어나면서 최만석의 집은 무너졌고요. 재산은 모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김서준은 홍수가 오기 전 미리 배를 만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었지요. 물결을 거스를 필요가 없지. 이 흐름에 맞춰가면서 살면 그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홍수가 지나가자 마을에서는 김서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김서준은 홍수 이후에도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서러운 대전을 만들었지요. 그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새 마을을 만들었고요. 오히려 홍수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마을에도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김서준에게 찾아와 조언을 구했지요. 어떻게 홍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김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말 명심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부러진 참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떵떵거리면서 지가 힘이 세다고 했던 그 참나무 말입니다. 태풍에 부러졌잖아요. 참나무는요, 숲의 한 구석에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갈대는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리지요. 에휴,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했어.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하는 나무는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몇 년 후 참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났습니다. 그 중에는 또 다른 참나무도 있었고요. 갈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린 참나무가 갈대에게 묻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갈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어디로 가지 마. 흐름을 따라가면서 흔들리면 돼. 그리고 어린 참나무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숲속에는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들과 부드러운 갈대들이 함께 살아가는 풍경이 펼쳐졌지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한양에서 벼슬까지 했던 양반 한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넉넉했고 그는 정숙한 아내와 아름다운 딸을 두고 있었지요. 딸의 이름은 은설이었습니다. 은설이는 어머니를 닮아 품성이 곱고 어지럽으며 얼굴도 고운 것으로 유명했지요. 얼마나 얼굴이 고왔으면 마을에서는 그녀를 보고 천상의 선녀가 내려온 것 같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예쁜 걸로 계속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재미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야기는요, 은설이가 6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마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한대감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요. 결국 몇 년 후에 새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또 계속 재혼을 하는지. 참, 헨델과 그레텔도 그렇고 또 누구 있습니까? 콩쥐파치도 그렇고 다 재혼을 해가지고 참 일이 꼬이고 막 뒤틀리고 하잖아요. 잘못했네요. 헨델은 음악가고 헨젤이죠. 헨젤과 그레텔. 어쨌든 이야기 계속합니다. 이 들어온 새어머니가, 그러니까 계모가 또 착해 빠지면 재미없잖아요. 이 시부인, 그러니까 새어머니 이 시부인은 겉으로는 상냥한 척했지만 은설이가 자신보다 훨씬 빼어난 미모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요, 날마다 은설이를 미워했어요. 근데 아무리 계모라고 하지만은 자기 참 딸의 미모를 질투한다는 거는 참 백설공주 이후로는 참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저게 집애가 너무 예쁘잖아. 도련님들이 그녀를 보고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대감이 병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 시부인은 더 이상 가릴 것도 없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내가 널 왜 키워야 되니? 너 같은 계집애를 왜 키워야 돼? 얼굴은 예쁘장하니 생겨가지고는. 어서 나가. 집에서 썩 나가거라. 은설은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초겨울 찬바람이 부는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엾은 그녀를 보며 속으로 안타까워했지만요, 새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춥고 배고픈 은설은 결국 낯선 고을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한 기이한 저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운명의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고을 외곽에 자리한 넓은 기와집. 은설은 오갈 데가 없으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거는 매 한 가지였나 봅니다.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흰 소복을 입은 부인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여분 아가씨, 무슨 일로 이 늦은 밤에 우리 집을 찾은 거예요? 은설은 자신이 집에서 쫓겨나 일할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부인은 그녀의 손을 다정히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유, 사연이 참 딱하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부인은 은설에게 2개의 작은 병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병에 담긴 물로 얼굴을 씻으면 끔찍하게 흉측해질 것이야. 그리고 다른 병에 물로 씻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녀는 3개의 복숭아를 은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 말이야, 카카오톡에 나오는 그 어피치 있지? 어피치처럼 예쁘게 생긴 이 복숭아 말이야. 이 복숭아를 꼭 필요한 순간 쪼개보렴 너에게 행운이 깃들 거야. 은설은 깊이 감사하며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고을의 부잣집에서 하녀로 일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하녀로 일하게 된 은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추하게 보이는 물로 얼굴을 씻었지요. 그 결과 얼굴은 흉측하게 변해버렸고요. 하녀 일을 하는 동안 아무도 그녀를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불을 붙이는 소녀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요리를 돕고 불을 지피고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언제 그런 요리를 돕는 일, 심부름하는 일, 이런 일을 해봤겠습니까? 그래, 경험이 부족해요. 경험이 부족한 그녀는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아유, 이거사. 국에 소금을 안 넣었잖아. 아이, 싱거워서 어떻게 먹어? 지금 넣으면 국물 맛이 안 나. MSG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국맛을 내겠다는 거니? 아니 얘야. 밥상을 차렸으면 숟가락 젓가락도 놔야지. 아무것도 안 넣고 뭐 하고 있었어? 내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어 볼까? 특히 이 집의 아들 영준이는요, 그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뭐야 엄마, 저렇게 못생긴 애를 고용하면 어떡해. 에이, 정말 밥맛 떨어져. 하지만 은설은 묵묵히 일하며 참고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고을에서 잔치가 열리는 날, 이 부잣집 아들 영준이는 멋지게 차려입고 잔치에 참석했지요. 은설이도 잔치에 가고 싶었지만 허락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몰랐습니다. 나도 잔치에 가고 싶은데. 은설이는요, 그 가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부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부인은 마지못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요, 은설이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워지는 물로 얼굴을 씻고 첫 번째 복숭아를 쪼갰지요.
아이 그랬더니 복숭아 속에서 장밋빛 한복이 나와요. 그녀는 황홀한 모습으로 잔치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영준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오셨어요? 은설이는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황홀했지요. 영준이는 정말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은설이와 영준이가 얼굴을 마주보고 잠시 두 사람의 눈빛이 멈추었을 때 영준이는 그녀에게 작은 팔찌를 하나 선물을 하지요. 영준이 또 분위기 파악하잖아요. 그러나 은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무도회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잔치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돌아와 다시 취해지는 물로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영준이는 잔치집에서 만난 신비한 여인을 잊지 못해요. 어머니, 저는 그 아가씨를 찾아야겠어요. 그는 그녀를 찾아 떠났고 며칠 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 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은설은 밥을 지으며 비밀 쪽지를 밥 안에다가 넣어요. 당신이 찾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집에 있습니다. 영준이는 그 쪽지를 보고는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는 사이 은설은 예뻐지는 얼굴, 그 얼굴이 되게 하는 물로 깨끗이 얼굴을 씻고 영준이가 건네준 팔찌를 차고는 영준이 앞에 따다당 하고 나타나지요. 영준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하며 결혼을 해서 아주 평생 동안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넓은 기와집을 가진 김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김영감은 어려서부터 장사를 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고요. 마을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역시나 깊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김영감의 걱정거리는 뭐였냐면 그의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외동아들 이 김한이가 도무지 학문을 익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학문을 아무리 가르쳐도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익히지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오랫동안 유명한 서당 선생을 불러와 아들을 가르치게 했지만요. 김한은 겨우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만 익혔습니다. 아이 이놈아, 너는 글을 읽을 생각이 없는 것이냐? 아이 도대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무엇을 놓고 다니는 게야? 영감은 매일같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려 했지만 김한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도 혀를 찼어요. 뭐시여,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대를 잇는 자손이 어리석이면 결국 망하는 법 아니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영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감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고민에 빠졌지요. 아이고, 이놈을 계속 집에 두고
아이 보면은 아이 내 가업을 물려받기는커녕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 같다. 아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때 마침 김영감과 친한 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배울 것은 많소이다. 차라리 한양에 있는 유명한 선생에게 보내어 아니 한 번 더 가르쳐 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이 말을 들은 영감은 결심을 했어요. 그래, 더 늦기 전에 놈을 한양으로 보내자. 아무리 우둔하다고 해도 좋은 선생을 만나면 사람 구실은 하게 될 것. 그래서 이하는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이는요, 한양으로 떠나 유명한 서당에서 1년 동안 수학을 하게 됐지요. 이 서당에는 이미 수많은 명문가들의 자제들이 학문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저 시골에서 온 자가 과연 학문을 익힐 수 있을까? 저러다 몇 달도 못 버티고 쫓겨나는 것 아닐까? 처음에는 선비들이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요. 말인즉슨 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강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루 종일 서당마당에 앉아있는 검은개 백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두가 조용히 말해요. 좋은 선택이야. 사람 글을 배우지 못하는 너 차라리 우리들의 말이나 배우는 것이 더 좋겠어. 이 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걔가 말을 하다니 미친 게 아니야? 아니,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아니, 내가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러나 백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오며 많은 것을 보아왔지. 그는 점점 개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는 서당에서 학문을 익히기보다는 개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1년 후 그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김영감은 오랜만에 아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 한양에서 무엇을 배워왔는고? 한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요. 아버지, 저는 개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영감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소리를 쳤습니다. 뭐지? 개소리나 배우고 왔단 말이냐? 이 바보 같은 놈, 당장 다시 나가거라. 그렇게 해서 한은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이방 영감, 그러니까 김영감은 다시는 실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보내도록 했냐면 바닷가 마을의 유명한 학자를 찾아가라고 했지요. 이놈이 개소리를 배워왔다니. 이번에는 사람다운 걸 배워올 수 있을까? 그래도 바닷가 마을에 학자가 유명하다 하니 사람다운 걸 배워올 수 있겠지. 한이는 마지못해 바닷가로 향했고요. 그가 도착한 곳은 동해안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바다새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갈매기 말이지요.
학자는 바닷가 절벽에 자리한 서당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처음 몇 달 억지로 책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걷고 있을 때 수많은 새들이 하늘을 날며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한이 맞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한이 아니야? 맞아. 우리 말을 못 알아듣고 있잖아. 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새들이 말을 하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새들은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인간들은 책을 읽지만 우리는 하늘을 읽는단다. 아마 네가 우리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한이는 새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하늘을 나는 갈매기는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을 가르쳤고, 부리로 모래를 파는 백로는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1년이 지나고 한이는 새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감은 아들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이번에는 무엇을 배워왔느냐? 한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새들의 말을 알아둘 수 있습니다. 김영감은 얼굴을 푸르락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야? 저번에는 개소리를 배워오더니만 이번에는 새소리까지 배웠단 말이냐? 그 말이 사람 소리냐 개소리냐?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것이냐? 한이는 억울했지만 아버지가 이해해 줄 리 없다는 것도 조금은 알고 있었지요. 그는 결국 또 떠나야 했습니다. 한이는 세 번째로 여행을 떠나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이번에는 무슨 동물에게 말을 배울까? 그가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그 무당은 신비로운 기운을 지닌 사람만을 제자로 삼는다고 했지요. 한이는 무당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당은 그의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개와 새의 언어를 배워왔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개구리들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 한이는 어리둥절했지만 무당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산속 연못에 가서 개구리들을 관찰했지요. 하루는 연못가에서 한 개구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곧 위기에 처할 거야. 하지만 우리 말을 들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이해하는 긴장했습니다. 위기라니? 무슨 말이야? 개구리는 설명했지요. 내 고향에 큰 병고가 일어날 거야. 넌 서둘러 돌아가야 해. 그리고 연못에서 가장 붉은 개구리를 찾아. 그 개구리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한이는 황급히 연못을 뒤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붉은 개구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는 말했어요. 나의 피 한 방울을 가져가. 그것을 병든 자의 입에 떨어뜨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
한이는 개구리의 말을 듣고 작은 병에 개구리의 피를 담아 길을 떠났습니다. 한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어수선했어요. 김영감이 갑자기 병이 나서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감의 집 앞에 모여 수군댔지요. 아무리 의원을 불러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이제 영감님도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지. 한이는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한아, 네가 돌아왔구나. 그 순간 개구리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이는 황급히 작은 병을 꺼내 말했지요. 아버지, 이 피를 입에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김영감은 한없이 바라보다가 힘없는 손을 들어 입에다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영감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요. 주위에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술렁이었지요. 김영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아,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너는 바보가 아니었다. 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개와 새와 개구리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김영감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네 말이 옳구나. 정말 지혜로운 말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한이를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이는 동물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 병든 자를 고치고 길 잃은 자를 돕고 자연의 흐름을 읽어 마을을 번영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결국 그는 마을의 촌장이 되어 모두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작은 마을에 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여인 후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7살 난 아들 도영과 함께 단촐하게 살고 있었지요. 도영은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귀여워했고 어머니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들을 소중하게 여겼지요. 하지만 어느 해 여름 역병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마을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곧 이곳까지 퍼져왔지요. 도영의 작은 몸도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네요. 엄마 너무 아파요. 작은 손이 뜨거운 열로 벌겋게 달아오르고 아이의 숨결이 점점 가벼워지더니 결국 그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지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내 아들 도영아. 그녀의 통곡은 밤이 깊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도영 어머니, 슬픔은 알겠지만 몸도 추스리셔야지요. 어린아이는 저승에서도 좋은 곳으로 간다더이다. 하지만 그런 말이 위로가 될 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도영의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방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방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영이 거기에 살아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었었어요. 아니, 이게 꿈인가? 어머니는 눈을 비비며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요. 아이는 분명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려 하자 도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영은 살아있는 건 아니었나 봐요. 밤마다 도영은 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밝고 해맑았지요. 낮에는 사라졌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도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의 옷은 점점 축축하게 젖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매일 도영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없는 불안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영이 다시 나타났지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비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위는 흙탕물에 젖은 듯 축축했고 머리에는 하얀 화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도영아. 어머니가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도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우세요. 아니, 도영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우실 때마다 제 옷이 젖어요. 제 옷이 젖어서 너무 추워요. 옷이 축축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내 눈물이 너의 옷을 젖게 한단 말이니?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울면 저는 계속 젖은 채로 있어야 해요. 그리고 도영은 그날 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도영이 떠난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계속 울면 내 아들이 편히 쉬지 못하는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기로 다짐했지요. 그녀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울지 않으마. 내 사랑하는 아들아. 편히 쉬도록 해라.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영이 다시 나타났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젖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보세요. 도영은 촛불을 수위에 비춰 보였습니다. 축축하던 옷이 다 말랐어요. 이제 저는 편히 잘 수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그래야지. 이제는 아프지 않겠구나. 도영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편히 주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도영은 다시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두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도영아. 나도 이제 너를 위해 울지 않으마. 그날 이후 도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머니는 도영이 떠난 후에도 도영의 흔적을 잊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잘 지내고 있지 도영아?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도영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제 아들도 편안히 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아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노인이 될 때까지 도영을 기억하며 살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그녀도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도영아, 이제 네가 있는 곳으로 나도 가는구나.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그녀의 곁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도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어머니는요, 다시 저승에서 재회할 수 있었지요.